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페라리에서 새롭게 나오는 슈퍼 SUV 프로상계를 찍은 사진이 유출됐어요. 일단 사진 보면요. 야, 이게 전면은 약간 SF90 같은 느낌도 살짝 있어요. 뒤쪽은 296 GTB랑도 살짝 닮은 램프가 있고, 약간 전체적으로 GTC4 루소를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SUV는 아닌 것 같은데, SUV라고? 야, 어째서 이런 차가 나오게 된 건지, 역사에서는 또 이 차를 어떻게 기록하게 될 건지, 오늘 이 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보고서 부러워서 만든 차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뭐 맞죠? 맞긴 맞는데, 뭐 그렇게 치면은 뭐 스포츠 SUV 시작은 BMW X5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1999년이에요. 이 세기 말에 이 미국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때만 해도 이 유럽에서는 아무도 SUV 만들지도 않았고 타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한국에서나 SUV 만들었지 유럽보다 우리나라가 SUV는 훨씬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아니 뭐 G바겐 이런 차 빼고 그건 진짜 오프로더고, 아니 무슨 전쟁할 때 쓰는 자동차까지 다 넣으면 안 되잖아요. 네, 어쨌든 이 BMW, 벤츠가 이 미국에다 공장을 짓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미국인들만을 위한 차를 만들자 해서 설계한 게 X5,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ML을 내놨죠. ML은 그때 느낌이 미니밴 같았어요. 약간 미니밴을 떠올리면서 SUV를 만들어서 좀 못생겼고 좀 둔했죠. 근데 X5는 달랐습니다. 그때 당시 BMW가 이 SUV의 명가 랜드로버를 인수하고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자동차의 핵심 포인트, 어떻게 SUV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 이런 걸 스포티하게, 그리고 오프로드를 잘 가게, 이런 식으로 딱 잡은 거죠. 젊음을 위한 자동차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 지루한 SUV가 아니다. SUV의 그 유틸리티 비클, 유틸리티 생활이 필수적인 뭐 그런 거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우리는 액티비티 비클이야. 그래서 놀러 갈 때 이 자동차를 가지고서 스포티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자동차, 이렇게 만든 겁니다. 뭐 차도 굉장히 포인트를 잘 잡아서 만들었지만 이 마케팅에서도 SUV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 X5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입 SUV 1위를 거의 10년 넘게 했어요. 그 정도로 인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X5가 그 스포츠 SUV라는 그런 포문을 열었다면 그 다음부터 한 3, 4년 사이에 수많은 자동차들이 몰려 나옵니다. 그때 인피니티 FX45 이런 차도 나왔고요. 그땐 진짜 멋있었지. 진정한 스포츠 SUV다 하면은 포르쉐죠. 포르쉐 카이엔은 2003년도 정도에 나왔는데 벌써 20년 됐어. 사람들이 카이엔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정말 욕했습니다. 저도 욕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 포르쉐가 이제 돈에 미쳐, 돈밖에 모르냐 뭐 이러면서 그거 내놓으면 그거 잘 팔리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괜히 포르쉐 브랜드만 망가져서 그래서 결국엔 포르쉐를 망하게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카이엔 판 돈으로 마칸도 만들고 파나메라도 만들고, 그러면서 911도 굉장히 세련되게 더 잘 만드는, 그래서 포르쉐를 먹여 살리는 대표 모델이 됐습니다. 이 포르쉐 브랜드 이미지요, 그냥 전체적으로 포르쉐가 품질이나 뭐 첨단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 훨씬 좋아져서 포르쉐 이미지가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죠. 람보르기니도 비슷합니다. 이 우루스 나오기 전에 그거 그렇게 욕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루스 SUV 나오고 나니까 지금은 없어서 못 팔아. 여기 전시차가 나왔네요 하면 바로 계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서 바로 옆에 있는 양재 오토갤러리에 딱 주는 순간 3천만 원을 번다는 전설의 자동차가 됐죠. 벤틀리도 벤테이가 내놔서 인기고, 심지어는 롤스로이스도 컬리넌을 내놔서 인기고, 그때 2014년에 파리 모터쇼에 저도 아마 갔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기자들이 페라리 회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게 럭셔리 메이커들 다 내놓는데 야, 페라리는 SUV 안 내놓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회장이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차라리 트럭을 만들라 그래라. 진짜 그렇게 말했습니다. 페라리 트럭을 만들면 만들었지 SUV는 안 만들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회장님인데 딱 그렇게 막 농담이라도 어쨌든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이태리 분들 역시 화끈하시죠. 우리나라 같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잖아.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안 만들어. 우리는 스포츠카 메이커야. 생산 숫자도 안 늘릴 거야. 더 줄이면 줄였지. 우리는 레어한 회사가 되고, 이게 뭐 돈 몇 푼 더 버는 게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소규모로
한정적으로 퓨어하게 내놔야지 가치가 유지되는 거야. 이랬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다른 메이커들을 다 돌려가기 한 거죠. 멋있죠? 이 나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건가? 이렇게 호통친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아니죠. 아니죠. 판매량도 보면 오 이렇게 올라갔어. 아니 엄청 많이 생산해요. 그때 비하면 지금 몇 배가 된 거야. 사실 페라리는 다른 회사하고 입장이 상당히 달랐죠.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하실 텐데 이 포르쉐는 카이엔 처음 만들 때 폭스바겐이 투아렉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폭스바겐 그룹에서 투아렉을 만들잖아. 그거 디자인을 바꿔서 포르쉐로 카이엔 만들고 아우디는 Q7 만들고 이랬던 겁니다.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도 사실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아우디 Q8이 있으니까 이 Q8을 가지고서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만들 수 있었던 거지. 벤틀리도 마찬가지죠. 벤틀리도 결국에 폭스바겐 그룹이고 그러니까 벤테이가 만들 수 있었고 롤스로이스 컬리넌 BMW 그룹이니까 BMW X7의 디자인을 바꿔서 만드는 거예요. 마세라티는 크라이슬러 그룹에 인수됐잖아요. 그때 인수됐을 때 크라이슬러는 지프를 갖고 있잖아. 그거 가지고 아주 쉽게 SUV 만들 수 있었죠. 마세라티는 극구 무인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어쨌든 다들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페라리는 누구하고도 공유할 차가 없었죠. 그러니까 페라리는 야, 난 SUV 그딴 거 안 만들어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실제로는 안 만든 게 아니라 못 만든 거죠. 너무나 작은 회사였어요. 이거 수작업으로 차 몇 대 이렇게 만드는데 뭐 몇 대나 생산했겠어. 요즘 페라리 보면요, 페라리 마세라티가 한 그룹이었는데 페라리를 분리해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켰죠. 이 페라리 주가를 한번 보세요. 주가를 보면 페라리 그 조그만 회사가 아니 뭐 연간 10,000대밖에 안 만들어? 연간 10,000대밖에 안 만드는데 시가총액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세계 14위예요. 야, 현대보다 높죠. 현대는 지금 700만 대 넘게 생산하는데 10,000대 생산하는 데랑 700만 대 생산하는 데가 지금 시가가 이래도 되나? 여튼 진짜 돈 많은 회사가 된 거죠. 우리는 SUV 안 해요, 뭐 하이브리드 안 해요, 뭐 퓨어 엔진 스포츠카예요 이러더니 이제는 하이브리드는 물론이고 전기차까지 계획이 있어요. 이게 감히 나를 뭐 이러면서 호통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던 거지. 여튼 그때 그 페라리에서 내놓는다는 슈퍼 SUV 이름하여 프로상괴, 당연히 잘 팔리겠죠. 어떤 차인지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시죠. 프로산괴 이렇게 써있는데 사실 원래 발음을 들어보면요 프로산괴 당연히 아니고 프로산괴입니다. 네, 오늘 이태리 발음이 좀 되네. 되네. 자, 어쨌든 프로산괴는 이태리 말로 순수한 피 이런 뜻입니다. 사실 순종 이런 뜻이긴 한데 정말 공식적으로 가장 오래된 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주마들의 선조죠. 이 종마, 약간 람보르기니가 소의 이름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랑 좀 비슷한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그리고 경주마들의 선조고 종마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얘가 시작이 돼서 이 수많은 경주마들을 쫙쫙쫙쫙쫙 낳아라 이런 거겠지. 지금 시작은 요거 한 대지만 앞으로 이렇게 차를 쫙 늘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차를 보고서 페라리가 내놓는 SUV 이렇게 얘기하는데 페라리는 SUV라고 안 하고 FUV라고 합니다. 네이밍에는 별로 소질이 없는 것 같죠. FUV는 아니 SAV는 괜찮아. FU 뭐뭐 붙으면 약간 별로야 이름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FUV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읽어? 유출된 사진을 조금 더 보면요 이게 SUV인가? 이런 느낌이 살짝 들 정도로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이 FUV라고 부르는 게 이게 자기들이 SUV라고 하면 나중에 내놓은 거 보고서 야 이게 무슨 SUV냐 뭐 차를 좀 이상하게 만들었구만 이런 얘기 들을까봐 약간 꿀려서 SUV라고 하기에 너무 부족하다거나 뭐 그딴 소리 하지마. 우린 이거 SUV라고 한 적이 없어. FUV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죠. 이렇게 좀 약간 낮아 보이고 약간 좀 이거 외건같이 생겼다 이렇게 느낄만 한 게 이 차의 전 모델이 GTC4 루쏘예요. 이 루쏘가 단종되면서 루쏘는 후속이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페라리는 당연히 럭셔리인데 근데 럭셔리가 지나치게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외건의 형태를 띠니까 이게 뭔가 충돌하는 것 같고 당연히 불만이었겠죠. 그래서 루쏘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던 페라리가 됐고요. 그럼 루쏘를 단종시키고 그 다음은 뭐가 되느냐, 그때 당시에 4인승 스포츠카 하나 만들고 그리고 좀 더 차체를 높인 SUV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로마 그리고 프로산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 이거 사진으로만 낮아 보이는 건지 실제로 낮은 건지는 나중에 직접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SUV란 느낌은 별로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전면부는 약간 SF90을 닮은 느낌이 있고요. 그릴 부분은 로마를 살짝 닮은 느낌도 있고, 후면부 보면 페라리 GTC4 루소를 살짝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가지 페라리를 다 섞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런데도 이게 페라리답지도 않아요. 그래서 페라리 배지가 만약에 없다면 약간 페라리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희한합니다. 뒤쪽에 보면 이 리어램프 보고서 많은 분들이 페라리 상징이 아니다, 그러니까 페라리 상징 이 동그란 헤드램프가 없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 동그란 헤드램프는 원래 페라리의 상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보편적이죠. 옛날 스포츠카들은 다 동그란 램프였습니다. 이게 뭐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레이스카라면 이게 차를 한두 대 때려서 만드는 거잖아요. 너무 소량으로 만들어지니까 그걸 플라스틱 금형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요즘 같으면 뭐 3D 프린터로 찍으면 되지. 근데 그때 당시에 금형을 만들어서 뭐 한 서너 대에다가 그거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플라스틱 부품은 다 공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였습니다. 근데 점점 페라리도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좀 독특한 디자인을 다 적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이퍼도 없고, 이게 SUV 아닌 것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보다가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도 확실히 SUV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옆에 클래딩도 있고 휠하우스도 굉장히 넉넉하게 남아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SUV이긴 하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페라리에서는 이 차에 어떤 엔진이 탑재될지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은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는데, 로마하고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니까 당연히 V8이 들어갈 것 같고, 거기에 V12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로마 다 아시죠? 우리나라에선 그 유명한 야옹이 작가님 이렇게 사셔가지고 정말 유명해진 자동차. 야옹이님 다시 포르쉐 GT3로 바꾸신 것 같던데, 모터 트렌드에 출연하셔가지고 이렇게 차 보여주시고, 아우, 야,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카에도 한번 출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여튼 이 V8, V12 당연히 나오고요. 어쩌면 296 GTB 같이 하이브리드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파워트레인도 그렇고요. 나머지 부분도 거의 공개 안 됐는데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페라리가 원래 후륜구동 스포츠카 메이커잖아요. 그럼 이 차도 후륜구동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페라리가 사륜구동 플랫폼이 없었는데, 사륜구동을 붙인 첫 번째 페라리가 페라리 FF라는 차 있었죠. 4인승의 사륜구동 페라리라고 해서, 그리고 페라리 F 해서 페라리 4 해서, 그래서 FF입니다. 그게 GTC4 루소가 됐고, 이게 GTC4 루소의 후속이니까 당연히 사륜구동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사륜구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불만들이 있었는데, 이게 후륜구동 기반에다가 앞바퀴 쪽을 클러치로 붙였다 뗐다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형식이에요. SUV에 실어도 괜찮을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여튼 이 차는 페라리면서 실용적인 세그먼트, 아주 그 독특한 명맥을 잇는 차죠. 그러니까 페라리 스포츠카들은 다 실용성이 전혀 없는 차입니다. 트렁크 굉장히 조그맣고 골프백 안 실리고 뒷좌석이 없거나 있어도 뭐 2+2 조그만한 거고, 근데 그게 오히려 매력 포인트였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작새 날개 같은 거예요. 공작새 날개 꼬리가 이렇게 긴데, 그럼 만약에 천적을 만나면 그냥 잡아먹히겠죠. 날개가 이렇게 큰데도 천적한테 안 잡아먹혔으면, 그럼 저 공작새는 진짜 우수한 종자겠구나 해서 암컷들이 유혹되는 겁니다. 이 큰 날개로 암컷을 유혹해서 나 이 정도로 훌륭하다고 이렇게 유혹해서 후손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페라리도 그런 거죠. 아니, 저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동차인데 그냥 순수하게 잠깐 즐겁자고 3억을 태워?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진짜 부자네. 야, 이렇게 되는 게 페라리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페라리가 갑자기 전환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손님들 잘 모시겠고요. 어이구, 여기 새로운 손님들 오셨네, 이러면서 새로운 자리를 또 마련해 준 거죠. 지금 페라리는 완전 물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노져야 돼요. 세계적으로 지금 럭셔리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죠. 스포츠카 럭셔리카 판매는 그냥 뭐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페라리도 마찬가지. 작년 한 해 동안에 11,000대를 판매했는데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이었고요. 순이익도 8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넘게 순이익을 올렸다고 해요. 야, 이게 10,000대 팔아서 1조를 번다고? 야, 대단합니다.
연간 40%씩 증가해요. 자동차 회사가 어떻게 연간 40%씩 판매를 증가할 수가 있지?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당연히 SUV 프로산계 나와주는 게 당연합니다. 나오면 없어서 못 팔 게 당연하고요. 국내 판매량만 봐도 사실 프로산계가 왜 필요한지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 람보르기니가 원래 페라리보다 조금씩 못 팔던 브랜드였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갑자기 격차가 좁혀지더니 우르스 나오면서부터는 격차가 확 벌어졌죠. 그래서 갑자기 람보르기니가 페라리보다 훨씬 많이 파는 브랜드가 됐어요.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도 SUV는 필수입니다. 문제는 이걸 몇 대나 만들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도 문제일 텐데, 지금 페라리 공장 이태리 마라넬로에 있거든요. 공장을 가보면요, 진짜 낡았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앞에 지나가다 보면 야, 여기 무슨 박물관이야? 무슨 유적지인가?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현역이라는 거. 여기서 차를 몰고 한 30분쯤 더 가면 볼로네즈인데, 스파게티. 그쵸. 그 스파게티의 그 볼로네즈가 바로 여기 스타일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평양냉면 같은 게 볼로네즈 스파게티예요. 이해되시죠? 이 볼로네즈에는 람보르기니가 있는데요, 이 람보르기니는 최첨단 건물로 다 바뀌어 있죠. 생산할 수 있는 캐파도 훨씬 크고요. 그러니까 페라리 보면 좀 아쉬워요. 만약에 여기서 생산 안 하고 좀 다른 데서 생산해 갖고 오면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마라넬로에서 생산한다고 해요. 좀 아쉽긴 하지만 페라리가 원래 이래야지 페라리죠. 존심을 버리지 않는 거지. 하긴 뭐 원래 손으로 만드는 범위가 워낙 크고 이 뚝딱뚝딱 하고 만들어야 되니까 이 작업자들의 스케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데에서 갑자기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태리에 가면 페라리 학교가 있습니다. 마라넬로에 보면 이 페라리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페라리의 이 수작업 같은 걸 배우는 페라리 대학 같은 게 있어요. 페라리 학교가 있어서 이 페라리를 여기서 배우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어느 정도 스킬이 올라가고 시험 보고 거기 들어가서 페라리 직원이 되는 거죠. 아니면 그게 안 되더라도 그 페라리를 어디선가 수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카센터를 만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정도로 이태리 사람들의 페라리 사랑 대단하고, 페라리도 이 자동차의 진심인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가격일 텐데요. 2차 가격은 얼마가 될 것인가? 사실 해외 매체들 보면요, 2차 가격을 3억 7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페라리에서 그 정도면 뭐 비싼 건 아니죠. 사실 뭐 보통 조금 저렴한 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약간 불티난 듯 팔리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람보르기니 우루스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잖아요. 너무 잘 팔리는 이유는 지금 람보르기니에서 가장 저렴한 차거든. 그러니까 우루스가 가장 저렴한 람보르기니, 한 2억이 좀 넘죠. 이렇게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또 있을 거예요. 람보르기니의 다른 차들은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지만 이 우루스는 아우디 SQ8하고도 거의 비슷한 차고 포르쉐 카이엔하고도 거의 비슷하고, 이렇게 공유하니까 이걸 저렴하게 팔아도 충분히 남길 수 있다라는 것 같고요. 근데 페라리는 프로산계하고 공유하는 차가 로마밖에 없어요. 로마하고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걸 남기려면 훨씬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루스처럼 좀 저렴한 가격에 팔기도 어렵고 폭발적으로 만들어서 팔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성공은 하겠지만 그렇게 불티난 듯 팔리기는 확실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 자동차 업계는 크게 두 갈래로 확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전기차만 바라보는 자동차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정말 끝까지 최고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회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프로산계, 페라리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할 수 있는 자동차가 될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이 최후의 초고성능 내연기관 SUV, 이런 차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어느 한쪽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다들 전기차로 갈 때 이렇게 가솔린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페라리, 이런 움직임이 반가워지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효였습니다. 감사합니다.